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국정감사 일주일째였던 어제 대구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위원들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경본부와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화된 대구 경북 경제 지표를 놓고 지역 경제 관련 기관장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와 부동산 시장 위축의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구 경북 금융권 기관장들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6명의 경제 관련 기관장들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역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침체한 지역 경제를 이끌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 지역 금융권 기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5도, 예천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동 산지 일부 도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 지면의 안개와 이슬이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난 곳도 있는데요. 당분간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낮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며 오늘도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내 민방위 대피시설 787곳 가운데 화생방과 양압설계, 환기설비 등 시설 기준에 부합한 방공호는 안동 경북도청사 내에 있는 한 곳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곳은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공서, 상업용 건물 지하 공간으로 체계적인 방어력을 갖추지 못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또 군단위 지역 대부분은 민방위 대피시설조차 부족해 인구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단위별 인구 대비 최대 수용률을 보면 봉화군이 10%로 가장 낮았고 청송군 11%, 의성군 20%, 영양군 27% 등 북부권 군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방공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보가 혹시 발령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11도로 출발했는데요. 평년과 비교하면 대략 일주일 정도 아침 추위가 이르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 더 낮겠는데요. 낮부터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 회복해서 22도 예상되고요. 아침과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두툼한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선 가운데 시 도민의 유치 염원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참여자가 지난 13일 기준 54만 7,644명으로 5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성과입니다. 경주시는 그동안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 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달까지 집중 서명운동 기간을 운영해서 조기에 100만 명을 돌파하고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에 이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100만 서명운동은 다음 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8도 높은 18.1도, 습도는 77%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울릉읍 사무소 앞 노상에 울릉군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알뜰도서 교원시장을 열어 책을 좋아하는 울릉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릉도에 서점이 없지만 신간과 다양한 책을 읽을 기회를 제공해주는 울릉군 새마을문고가 있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것이 책대여 주민들의 반응이었는데요. 현재 읽고 난 책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생활화하고 교양을 배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반납받은 구도서는 울릉군 새마을문고가 만든 울릉군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에 배치해 다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새마을문고 울릉군 지부의 알뜰도서 나눔 및 무료 대여에는 수많은 울릉도 주민들이 책을 대여받고자 오래전부터 대여 행사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화의 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려 울릉 군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면서 보육 인프라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육 공백은 청년층 유입에 걸림돌이 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삼범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북센터의 이삼범입니다. 네,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들 경북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경상북도가 설립한 육아종합지원 전문기관입니다. 예. 먼저 이제 어린이집에 보육 교사, 원장, 기타 직원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하고 또 교직원들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울러 가정의 이제 부모들에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그다음에 자녀 발달 상담, 육아 컨설팅 등 이런 가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방문하여 이용하는 놀이 체험실, 또 별도 상담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도 할 수 있는 이제 발달 치료실도 있고 또 시간마다 자유롭게 아이를 맡겨서 부모가 자유롭게 또 일을 볼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어린이집과 가정을 전체를 포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로 이해가 되는데 최근 저출생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네, 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우리 보건복지부 국가 전체 통계 자료에도 보면 2018년도에 전국 어린이집 수가 4만 곳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3만여 곳으로 5년 사이에 이제 1만여 곳 이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특히 경북은 더 심각하죠. 이제 올해 경북 그 상황을 보면 2015년도에 2,130개소의 어린이집 수가 있었는데 올해 1,350개소로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도서벽지라고 볼 수 있는 울릉군에는 어린이집이 1개가 있고요. 영양군에 5개소, 청도군과 청송군에 각 9개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울릉도에는 어린이집이 1개밖에 남지 않았군요. 네. 거기도 이제 지금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참 부모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농어촌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다니던 곳이 문을 닫으면은 집에서 좀 거리가 먼 곳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미 전에 초등학교
폐교가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농어촌에도 폐원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가까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이제 멀리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어서 네. 학부모 고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폐원은 초등학교 폐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농촌을 떠나게 되는 연쇄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금년 그 초등학교 통계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초등학교가 문 닫은 곳이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게 올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경북에도 제일 많다고 또 이렇게 통계 나왔고 5명 미만도 경북이 제일 많은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폐원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 관련 시설이 이렇게 없어져서 청년 인구가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미 그러네요. 가속화에 접어들었고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제 영유아 예. 어린이집 폐원입니다. 초등학교 이렇게 단순히 공공 서비스 질이 이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계속 들었는데 그게 어린이집이 또 수가 줄어드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였네요. 네네. 예.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어린이집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육체계에 불과하다고 봐요. 왜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 감소로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와 경북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제 원장님, 교사, 조리사 선생님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원을 막기 위해서 정부 지원보다 더 많은 이제 지원들이 갖춰져서 네. 어린이집에 또 좋은 질 좋은 이제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폐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제 방안은 될 수는 있겠죠. 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가 지원 어린이집은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는 정부로부터 각각 인건비 영아반은 80% 지원받고 이제 유아반은 30%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민간이나 가정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원비 일부 하고 또 국가가 지원하는 그 보육료 등 가지고 이제 충당해야 하고 하는데 언화수가 줄어들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료 지원이 줄어들어서 네.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렇군요. 이제 우리 그 농어촌에 있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언화수가 11명 이상이 돼야 원장 인건비의 80%를 보건복지부로 받을 수 있고요. 그 기준이 있군요. 네, 원화수가. 유아반은 이제 교사 1명당 아이들이 8명 이상이 돼야 인건비의 30%를 또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지역 면 단위 어린이집 대부분은 8명 조건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감소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인건비 보조 지원받는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해서 폐원이 이제 급속도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상북도의 경우 전체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당,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 장애아 보육교직원들은 특별수당도 별도로 지원하고 영아 전담 및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일하시는 기사 선생님들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영유아수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급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에 이제 영아반 운영비, 그다음에 아동 급간식비, 네. 차량 유지비, 기타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만 3호세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경북도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보육 사각지대는 만들지 말아야 할 텐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여학이 뭐 무효라고 하는 상황이죠. 예, 이제 그 출생아 감소에 대해서는 그러나 네. 이제 농어촌 영유아가 이렇게 자연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유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네. 따라서 이제 보육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영유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육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농어촌 거점형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기관이 이제 구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폐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든지 지금 휴지 중인 관공서 이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도 있고 육아 상담실도 있고 예.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장난감 도서관도 있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다 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설치해서 이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역할을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 걸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런 센터도 각 시군마다 또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시군에 다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네. 서울 경기 지역은 설치가 한 100% 정도 다 돼 있어요. 이미 오래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이 나머지 지방들은 거의 다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도 이제 22개 시군 가운데 김천, 문경, 상주, 안동, 포항, 구미 6개소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 센터까지 도센터까지 포함하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종합적으로 이런 육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촌 거점형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보육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에게 보육 환경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경북 지역 부모들이 보육 난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네, 마무리 말씀해 저출생 주시죠. 상황에서 이제 경북에 한 명의 아이가 중요합니다. 예. 예, 저는 집단 보육, 집단으로 많은 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했는데 이제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개편해 가야 될 것인지. 네. 그래서 영유아 개별 특성에 각각 맞추어서 보육 서비스라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의지를 선포하고 세부 지원 정책들을 다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일들은 앞으로 모든 교육 체계나 이후의 사회 서비스 체계도 함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이렇게 사회 네. 구성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삼범 경북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수성 알파시티는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수성 알파시티 위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수성 알파시티 위크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요. 5일 동안 산업행사와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특강과 취업 박람회를 비롯해서 노래자랑, 게임대회, 재즈 콘서트와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데요. 체험 즐기는 소리와 함께 대구시 디지털 혁신 전략 추진단 김동혁 단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Ready. 오, 나이스. 오케이. 나 뿌려도 되겠지? 나 이번에 꼭 넣어볼게. 파이팅. 오른쪽. 오!
야 이거 꼴로니까 확실히 재밌다. 완전. 수성 알파시티는 2019년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44개 기업이 2019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지금 2022년도 말 기준이면 이제 4년 만에 한 139개사가 들어와 있고 종사자분들은 한 3,6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 대상이고요. 그 안에서 순수 IT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지만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IT 연구를 하려는 연구소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성 알파시티의 강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단지고요. 그 안에서도 B2B 기업들 솔루션, 즉 타 산업군에 있는 제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 수성 알파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행사 기간에는 테크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수요일에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금요일에는 하이퍼스케일 AI가 가져올 변화와 미래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박남금 실장에게 체험 부스 이야기 들어보시죠. 에듀테크 체험은 말 그대로 교육과 기술을 접목해서 공교육 시장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 되겠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쉽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그 스마트 패드가 요즘에 되게 보급이 잘 돼 있어서 스마트 패드에 교과서 같은 기능을 탑재를 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인터랙티브로 할 수 있는 그 펜을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과서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를 좀 꺼리는데 그거를 이제 VR 고글 같은 거를 끼고 VR 고글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그런 심리 상담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지금 교육 시장에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듀테크 체험뿐만 아니라 지금 VR 체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수류탄을 던지고 사격하는 장면을 VR을 고글을 끼고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오시면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좀 전에 오신 그 시민분이 한 분이 VR 체험을 하셨는데요. 수류탄과 사격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군대를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너무 실감난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번 오셔서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문화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오후와 저녁 시간에 공연과 게임 등이 펼쳐지고요. 네. 인근 수변공원은 빛의 정원으로 꾸며서 저녁에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VR 솔직히 제대로 해본 건 처음인데 달에서도 있어보고 상어도 가까이서 체험해보고 교육 프로그램도 봤었는데 교육 프로그램도 그냥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더 교육적 오락물이 더 의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방문하실 분들도 풍부한 콘텐츠들이 더 많아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 북구에 살고 있는 전소희라고 합니다. 스포츠 산업 지원센터에 가서 야구랑 축구랑 파크 골프 같은 스포츠 체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VR 체험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야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평소에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실내에서 작은 공간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외 활동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거 이용해서 실내에서라도 스포츠를 좀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도 알파시티가 더 발전해서 판교나 실리콘밸리처럼 I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되면 대구 시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위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기술의 발전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네, 청년과 노인의 연결고리 MG 통장입니다. MG 통장이요? 네. 통장 하면은 중장년층들이 주로 맡아서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제 젊은 피가 수혈되고 있는 거군요. 네, 저희가 통장들의 연령대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대구에 있는 통장 가운데 30대가 모두 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장을 포함한 전체 통장이 3,872명인데요. 0.15% 수준이지만 자치구와 동주민센터는 통장에 지원하는 청년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30대 통장 중에 최연소는 1989년생 최현지 동구 혁신동 통장입니다. 야. 네, 그녀는 지난 2020년 8월 면접에 합격해서 통장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만으로 하면 30살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30살이요? 네네. 예. 평소에 어린이, 어르신 할 것 없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야. 또 직업은 프리랜서 방송 작가이고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통장이 천직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네, 같은 혁신동 통장인 강난정 씨는 혁신동에 또 젊은 분들이 네. 많으시네요. 거기가 이제 통장하시는 공공기관이 분들 중에. 많고 하니까요. 오. 강난정 씨는 38살인데요. 4년 넘게 통장 업무를 수행해온 베테랑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바람에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통장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강 씨는 오전에는 집 앞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고요. 오후에는 통장 업무를 보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이 두 분이 현재 대구에 있는 6명의 그 30대 통장 가운데 2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귀한 네, 분들이시네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혁신동에 그러네요. 계십니다. 네. 혹시 20대도 있나요? 네, 그동안은 나이 제한 탓에 20대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통장의 나이 조건을 삭제하면서 문호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20대도 가능한가요? 네. 지원이? 지금 현재 대구시는 7개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요. 중구, 서구, 수성구, 남구 이 4곳이 나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네, 지난 2012년 4월에 중구가 가장 먼저 나이 제한을 폐지했고요. 지난해 4월 서구가 이를 따라오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곧 20대 통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다만 통장 연령 제한에 대한 생각은 30대 통장 사이에서도 갈렸습니다. 통장으로서 자질이 있다면 나이는 상관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최소한 3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0대 통장들의 의견이군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 경험을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30대 통장들 그러면 어떻게 마을 일을 잘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저희 매일신문에서 30대 통장분들을 불러 모아서 자담회도 하고요. 그들의 하루 일과를 체험하는 동행 취재도 했습니다. 네. 안부부터 배관 수리까지 만능 일꾼을 자처하는 MG 통장의 하루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 사동 17통장 34살 김혜란 씨의 하루입니다. 네. 요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1년 초급 장교로 임관한 그는 7년간의 복무를 마친 뒤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5년간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목말랐던 그가 통장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역할도 컸는데요. 독거노인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봉사활동이 없을까 찾아봤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동네 통장 일에 선뜻 관심을 갖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2개월 차 새내기 통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베테랑 못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무턱대고 초인종을 누르면 입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방송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 이후에 직접 방문을 하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순서가 있군요. 네, 이 모든 주민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잡상인으로 오해받기 일쑤였고요. 간섭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요즘 김 씨의 관심사는 소식지를 놓아둘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소소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구청에서 매달 소식지를 나눠주는데
마땅히 꽂아 둘 곳이 없어서 바닥에 널브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동구 안심이동 15통장인 장용 씨입니다. 36살인데요. 그는 마을의 보안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와. 그가 담당하는 매여 마을은 자연불악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집마다 돌아다니며 안부를 묻는 일도,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일도, 밤새 내린 눈으로 얼어버린 도로를 녹이는 것도 모두 청년 통장인 장 씨의 몫이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네, 장 씨는 마을 총무로 일하다가 2년 전 통장이 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특전사로 4년 6개월간 복무하고 2010년 여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마을에 청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마을을 떠난 지 오래고요. 기존에 있는 젊은 층도 다 마을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장 씨는 자연불악 마을, 아파트 단지 등을 포함해 대다수의 거주 공간에서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죠. 강조했습니다. 젊은 통장의 손길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MZ 통장들이 한 자리에 그 6명이 다 모였나요? 4분이서 모였습니다. 네. 한 자리에 이렇게 4명이 모인 그 현장 분위기 참 궁금해요. 네, 지난달 대구 중구 매일신문 회의실에서 4분이 모였는데요.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였고요. 자기소개 이후에 분위기가 풀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네. 또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면서 영상 촬영 장비로 브이로그를 찍는 분도 계셨고요. 저마다 매력과 가치관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젊긴 젊습니다. 네, 젊은 통장으로서 겪었던 경험과 어려움을 나눌 때는 마치 오랜 친구들을 보는 듯했고요. 우선 통장의 매력을 물었는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유로운 업무 시간 덕분에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고요. 활동 수당이 월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쏠쏠하다고 했습니다. 적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던가요? 네, 굉장히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됐다라는 게 참 흐뭇합니다. 네, 이분들이 또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이 네 분끼리 단톡방도 만들어서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소문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의심하는 주민에게 넉살 좋게 다가가는 것도 통장의 능력 중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밝게 인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사 했습니다. 중요하죠. 네, 이 소통이 서툰 젊은 층은 대면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로 소통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또 법 조항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 세부적인 행정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풀어서 설명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예, 전문성까지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이라도 정말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매여 마을에서 활동하는 장 통장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마을을 조깅하면서 어르신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는 오후 6시쯤에는 퇴근 후에 스쿠터를 타고 마을을 또 한 바퀴 돌면서 얼굴을 자주 비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처럼 대해해 준다고 합니다. 예, 마을 이장이나 통장 모두 이제 과거의 유물로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인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던가요? 네, 이제 터치 몇 번으로 어지간한 민원 업무는 모두 볼 수 있는 시대에도 통장이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통장들은 하면 할수록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 어르신들도 이 간혹 있는데요. 네. 이런 정보 소외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통장 일을 하다 보면 직접 우편물을 뜯어서 읽어드리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은 통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는 뭐 대도시이긴 하지만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젊은 청년과 또 노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들, 연결고리 같은 분들 역할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네, 책상에 앉아서는 알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고 해결하는 것이 통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장이 존재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각 동네마다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통장이 사회복지사처럼 독거노인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 이
요즘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매달 25일에는 통장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민원과 불편사항 등 온갖 이야기가 오간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가까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통장인 셈인데요. 그렇죠. 지금 방송을 듣는 20, 30대 분들도 내 이웃의 삶이 궁금하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분들이 마을 보안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통장분들이 이제 그 집을 두드리면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드리고 젊은 분들이 더 통장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무력 충돌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결정에 따라 발표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과 고금리 고착화에 따른 자산관리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셧다운 이슈가 이제 한숨 돌리기도 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는 세계 경제 분위기가 좀 침착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증시가 한 20% 이상 폭락했었습니다. 이번 하마스 전쟁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 중에서는 뭐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국지적으로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고요. 주변국들도 이 확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국지전에 그치면은 주식시장이 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이 만약에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산유국이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주변국인 사우디, 이란 등 이해 관계자들이 확전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또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이 지금 현재 사우디와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는 했지만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 이 시아파라는 하마스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과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재 강화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좀 이제 완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배후설 부인을 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상전에 나설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 미뤄봤을 때는 국지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이 전쟁 이전에 8월부터 사실 노이즈로 인식됐던 이 금리와 유가인데요. 지금 현재 금리 유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지 않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이 이제 전쟁이 지금 터지면서 10월 FOMC에서는 조금 금리를 올릴 것 같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조금 투자 시장을 안정을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쟁이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히 원유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 일반적으로 모든 전쟁은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뭐 어느 정도 안정돼서 80불 초반 갔다가 최근 86불까지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국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전쟁 이슈 전에는 최근 소비자 지표가 워낙 강하게 미국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두었는데요. 다만 11월 이제 인상 가능성 굉장히 낮아진 지금 상태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이 견조한 소비 경제는 고금리 상황에 따라서 4분기 정도는 또 지표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네. 그래서 유가 상승이 복변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11월 1일까지
뭐 FOMC가 크게 뭐 지표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발표는 없을 것 같다고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기준금리 추가 가능성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이제 동결해서 가는 게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FOMC는 실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기보다는 10월에서는 혹시 지표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비적인 매파적 발언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현재 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를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 큰 폭으로 상승해 있고요. 네. 연준의 스탠스 또한 아직 완고하고 11월 1일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금융시장은 이 불확실성이 더 이제 증대된 거죠. 전쟁까지 지금 이제 또 돌발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뭐 평균 4% 정도를 이미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물가도 2%대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금리에도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좀 양호하다고 하는데 고용률도 좋고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지금 딜레마죠. 그래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주문이나 생산이나 재고 등을 이제 종합적인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네. 그래서 10월 뉴욕 ISM 지수가 이미 4.6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 미국의 경우에 속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이 상승이라는 것은 생산과 수출입 역시 증가한다는 이 신호기 때문에 경제는 이제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네. 따라서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의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호전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는 침체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다만 이제 고용 시장의 둔화는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미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오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네. 또 우리가 아무리 고금리가 뭐 성장을 통해서 커버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 부담은 당연히 오기 때문에 이게 시간차에 따라서 이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조금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 이익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기업 이익들은 지금 기업의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기업 이익이 성장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기술 혁신 기업들은 좋게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닝 쇼크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2024년, 25년도의 연간 예상 이익 증가율도 미국 쪽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군요. 24년도는 11.7%, 25년도는 12.4% 정도로 견조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S&P 500의 3분기 이익 또한 상향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이익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냐. 그래서 하방을 어느 정도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월부터 시작될 각종 이제 기업들의 어닝 그 성적표에 따라서 성적표가 좋은 데는 굉장히 주가가 또 다시 오를 여지가 크고요. 안 좋은 데는 여전히 또 낮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도 긍정적이겠네요. 네, 현재 그 미래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있는 국가의 투자 경쟁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네. 단지 이제 미국 주식의 이제 문제라면은 가격 부담인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까지 장기적인 평균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16.7배 정도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FOMC 이제를 앞두고 만약에 물가나 고용 지표가 여전히 너무 크다. 높게 나온다면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은 투자하기엔 좋은 시장이지만 네. 가격 부담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는 지금 실물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의 3분기 동향과 향후 수급 전망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린다면 대형주와 가치주가
투자가 고금리 상황에 유리해 보이고요. 네. 현재 국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8월 코스피가 8월 기준으로 코스피는 1.6% 하락했고 코스닥은 7.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중성주보다는 우월했고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우월했지만 둘 다 하락이거든요. 예. 덜 하락했다 이 그렇죠. 이야기인데 지금 9월 같은 경우도 FOMC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됐었죠. 전쟁 전에. 네.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돼 있고 국내 증시도 굉장히 지금 낙폭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업종별로 보신다면 금융이나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이 경기에 이제 민감한 대형주로 조금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별 수급 현황은 좀 회복이 될까요? 네, 현재 투자 매수 수급은 굉장히 지금 채권 투자에 많이 지금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9월 FOMC 이후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많았던 거고요. 현재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할인율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성장주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 훨씬 부진한 그런 성과를 보였는데요. 투자 매체 주체별로는 7월 이후 계속 수급 방향성은 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가격들이 어느 정도 내렸기 때문에 네. 지금 뭐 FOMC의 어떤 금리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도 지금 정도는 또 바닥이지 않느냐. 좋은 기업들을 살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또 기업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 기업들의 투자 전망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글로벌 시장에 지금 현재 좋지는 않지만요. 대중 지금 수출도 많이 급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수출 현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작년부터 바닥은 지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경기는 내년 전망은 현재 올해 1.2에서 내년도는 2% 정도 이렇게 이제 수출이 상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선행지수가 반응하는가 동시에 우리 제조업 지수들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년도 전망은 좋게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쯤 또 투자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섹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립 정보 클립. 대구 시민생활종합 플랫폼 대구로가 시내버스 운행정보 안내 서비스인 대구로 버스를 출시했습니다. 대구로 앱에서 버스 번호나 정류장을 검색해 운행 중인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과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알려주는 경로 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출시 2주년을 맞은 대구로. 앞으로도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대구에서는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 대구의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의 뿌리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대구문화예술의 출발전이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3층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 열린 수장고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예술축제 기간에 맞춰 열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오늘의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족 항일 시인 이육사 선생의 글을 한 곳에 모은 5권의 이육사 총서가 발간됐습니다. 이육사 문학관은 이육사 선생 순국 78주년을 맞아 선생의 문학 진면목을 제시하고 문학적 깊이를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총서를 기획했는데요. 해당 총서에는 주석을 달아 독자들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총 5권의 이육사 총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12월에서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10월과 11월 동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요. 다만 대구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등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구시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5등급 차량은 미리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의해 빨리 약 효과를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 약 효과를 빨리 보려면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팀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에 의해 약이 위의 끝부분인 유문 쪽으로 내려가 이로 인해 바로 밑에 있는 십이지장까지 가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팀은 진통제와 같은 속효성 약물을 복용한 뒤에는 30분 정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잡한 매뉴얼과 소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실제 처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6년간 전국의 소방본부가 진행한 강제처분 훈련은 모두 6,400여 차례에 이르지만 실제 강제처분은 4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필수입니다. 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미한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